안녕하십니까. 시로 하는 인생 공부의 송기복입니다. 오늘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두 줄로 된 시에 대하여입니다. 두 줄로 된 시는 줄에서 두 줄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용어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두 줄시.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행시가 되겠습니다. 두 줄로 된 시, 두 줄시, 즉 이행시에 대한 공부입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초반부가 지나가면 주로 이행시의 실제를 제가 제시를 하고 또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순수로 진행할까 합니다. 시의 형태 중에서 가장 최소의 형태는 행입니다. 행을 우리말로 줄이라고 하죠. 이렇게 행이 이렇게 일행, 이행, 삼행, 사행 여러 행이 모여 있는데 그 행을 또 묶어서 하나의 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행보다 더 단위가 높은 것이 연이라고 하겠죠. 연을 우리말로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묶음이 되겠죠. 두 행 이상, 두 행, 세 행, 네 행, 두 행 이상의 행을 하나로 묶는다. 통일된 시상어로 된 하나의 묶음을 우리는 연이라고 한다. 이는 몇 행을 묶은 통일된 시상의 한 단위이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연이 아니고 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는 두 줄시, 이행시가 되겠습니다. 일행시는 없냐? 뭐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행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행이니 연이니 하는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행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일행시를 두고 일행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도 하나의 연으로 된 것을 두고 우리는 일연시 이런 말은 안 쓰거든요. 비련시라고 합니다. 연이 없는 시, 비련시라고 하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일행시도 뭐 굳이 일행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일행시니 행이 없는 시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연도 마찬가지고 행도 마찬가지고 두 개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2연시, 3연시, 4연시, 2행시, 3행시, 4행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나만 존재하면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도 마찬가지고 두 개가 존재하거나 두 사람이 존재해야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죠. 또 사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1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이 있어야 된다. 둘이 없으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시는 이행시가 가장 짧은 시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계 형성, 언어도 이렇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짝맺음이라고 하죠. 짝을 맺으면, 자, 사람도 짝을 맺으면 연인관계든 부부관계든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짝을 맺으면 서로 다투기도 하죠. 모순, 갈등, 대립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조화, 융합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모든 사물이든 언어든 간에 두 개 이상이 있어야 관계를 형성한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조화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이 있어야 된다. 가장 시에서도 두 행 정도는 있어야 시의 구조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언어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는 이행시, 두 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사물이든 시든 간에 이 두 가지가 짝을 맺을 때는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양면성, 이중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밀고 당김의 관계, 속과 겉의 관계, 밝음과 어둠의 관계, 진실과 거짓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형식을 공부하겠는데요. 두 줄씩. 자, 두 줄씩은 대체로 보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줄수의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줄수의 조건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첫째는 교훈이나 교몽적인 성격을 벗어나야 된다. 교훈이나 교몽적 성격을 안에 가지면 두 줄 시라도 그는 시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적 성격, 교몽적 성격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교몽적 성격이나 교훈에 묶여버리면 그건 시가 아니라 표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음주 문제가 아주 그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창호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주대로에 음주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 그 가로수 맞아 가지고 죽은 어린 아이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그 옆에 안에 뭐 한 살인가 두 살인가 그 형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해요. 뭐 아니야 배달차들이 아니야 음주 운전에 사망을 한다든지 전동키기를 부닥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음주 운전이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표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갑자기 떠오른 즉흥적인 표현입니다. 음주 운전 없는 사회, 우리 사회, 좋은 사회.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시가 되지 않죠. 왜? 교훈적이고 교몽적인 성격으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첫째는 그래서 교훈적, 계몽적 성격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용이 함축적이어야 한다. 함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함축할 때 축자는 축약입니다. 짧아지는 것, 줄어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함이라고 하는 거 압축이나 함축이나 거의 같은 말인데 함축이 좀 더 뜻이 좀 복잡해지는 말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압축은 압축인데 단순한 압축이 아니라 뭔가를 함해야 된다. 머금을 함자. 뭔가를 머금어야 된다. 뜻을 머금어야 된다. 아니면 뉘앙스. 뭐 이런 뭔가가 머금어지면서 포함되면서 압축되는 것을 함축이라고 합니다. 언어도 이렇게 느슨한 언어는 우리는 산문이라고 하죠. 산문할 때 산은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산만하다. 산만하면 이거는 산문이지 시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시는 이렇게 뭔가 언어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팽팽해야 됩니다. 느슨하지 않고 팽팽한 어감을 말뜻을 가져야만이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짧든 길든 간에 이렇게 내용이 함축적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제 내용 했으니까 형식인데요. 형식은 표현적이어야 한다. 표현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좀 상대되는 표현이냐 하면 서술적이라는 말과 상대되는 표현이다. 서술적이라는 말은 산문적이요. 여기서 제가 말한 표현적이라는 것은 시적이다. 그러니까 시적 진술을 지향해야 한다. 산문은 그냥 진술이라고 합니다. 시는 의사진술이라고 하죠. 진술과 의사진술. 의사란 말은 병원 의사가 아니고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말하기에 있어서 산문은 그냥 일반적인 말하기입니다만 시에서는 거짓으로 말하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짓으로 말하기, 비합리적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동원해서 말하기, 의사 진술이라고 하죠. 시는 본질적으로 의사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산문적 진술, 저 과학적인 진술을 넘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의사 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두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합시다. 얼음이 녹으면요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되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생각은 과학적인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요 어떻게 되죠? 아이들의 대답에 물이 돼요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어떤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요 하니까 봄이 와요 이렇게 말했다 하면 이게 의사진술입니다. 거짓으로 말하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상력이 풍부한 진술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적이란 말은 거짓 진술로 말하기. 또 그리고 비유와, 물론 산문에서도 비유가 있고 수사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비유와 수사법이 좀 뚜렷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표현적이다. 그래서 형식은 표현적이어야만이 이렇게 이행시, 즉 두 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시는 이렇게 형태상 행이나 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단행으로 있지만 그래도 어미론적으로는 행가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낭독하는 어떤 간섭이나 느낌에 따라서 또 그리고 어미와 어세에 따라서 어미라는 것은 미는 만미자 말맞습니다. 말맞 어미요. 그러면 어세는 말의 힘 말힘입니다. 어미는 말씀었자 어미는 뉘앙스라고 한다면 어세는 악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낭독하는 호흡의 마디에 따라서 뉘앙스와 악센트의 마디에 따라서 아무리 과거의 시가 한 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행가리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과 연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 않아도 행과 연의 구분 의미는 잠재되어 존재했다. 근데 요즘 20세기 이후의 시들은 이렇게 아예 행과 연을 구분해서 창작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초기에 이야기의 초반부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행시의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까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줄시, 이행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헌책 사기를 좋아하는데 아주 값싸게 산 책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게 값싼 책이 아닌데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상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요즘 가수 나훈아가 불러서 유명해진 테스행의 그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에 해당하는 로마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가 키케로.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키케로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보통 우리는 키케로라고 하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라틴어 공부할 때 그 노인론에 대해서 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문이에요. 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라틴어 잘하는 분에게 강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다 할 때 근데 그걸 무예단에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펼쳐보니까 두 줄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의 시인들이 쓴 두 줄시, 이행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두 줄만 인용을 한 건가 아니면 본래부터 두 줄로 된 시인가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문헌이 너무나 소락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독립적인 이행시인 것 같아요. 뭐 두 줄만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죠. 인용하면 석줄도 인용할 수 있고 넉줄도 인용할 수 있는데 그런 시들이 이행시들이 뭐 이행시 아니고 무슨 칠행시도 있고 팔행시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행시를 인용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의견을 붙이고 하는 것을 봤는데 키케로가 그러면 이 이행시라 한 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어 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짐작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저 시기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 때 이행시가 하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같은 책이에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네요. 파한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려 중기의 책인데요. 이일로라고 한 분이 펴낸 책입니다. 고려시대 그 당시에 그가 살았을 고려 중기 때인데요. 살았을 당시의 그 명시, 좋은 시라고 하는 것과 이 명시가 있게 된, 발생하게 된 그 일화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걸 가볍게 선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요. 한문 자체를 몰랐으니까. 공부 많이 하는 선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자 해서 만든 책이 파한집인데, 파한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파자가 깨뜨릴 파자, 한가롭다 할 때, 한가하다 할 때, 한가하다 할 때 한자입니다. 한가함을 깨뜨리다, 한가함을 깨뜨리다. 한가함을 깨뜨리다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심심풀이란 말입니다. 심심풀이. 참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1960년대에 기차 타고 다닐 때는 참 지루했습니다. 제 외가 밀양 유천에 갈 때만 해도 한 2시간 걸렸어요. 저 부산역이나 부산전역에서 타고 가면. 옛날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요, 부산 대구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서울까지 가려면 12시간 걸리고. 요즘 KTX와 SRT 같은 것은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참 옛날에는 이렇게 1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1960년대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참 지루해 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건 파는 사람.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 통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음료수, 과일, 뭐 여러 가지 뭐 빵 종류 뭐 이런 걸 담아가지고 할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껌이나 빵이나, 그 껌이나 빵이나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껌이나 빵이나 심심풀이 땅콩이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심심풀이 가 바로 한자로 하면 파한이다. 그러니까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이 책을 읽어달라, 가볍게 쓴 책이 다는 말인데, 오늘 관점에서는 가볍지 않고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고려시대 때 유명한 시인들이 들어있는데, 김항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시가 3편이 나오고 일화가 또 3편이 나옵니다. 김황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선비였는데 무슨 벼슬을 한 것 같아요. 개성에 그 임금의 그 명령을 받고 여기저기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무를 수행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한다 하면 무슨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평양에 한번 가서, 평양에 가가지고 저 대동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누각에 올라갔다 하는데, 그 누각이 아마 부백류일 것 같습니다. 부백류. 유명한 누각이지 않습니까? 누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판에다가 시가 많이, 고금의 시, 옛날 지금의 시가들이 여기저기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아전들에게 저 딸 시가 무슨 시냐, 다들 내려라, 끄집어 내려라 해서 불을 지르게 했어요.
그 시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저 공무 수행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함부로 내가 끌어내려서 내가 불 지르게 하면 그것도 법적 위반인데 뭐 이야기니까 일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정말 그는 이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호기 있게 나는 저 시는 시도 아니다. 내가 쓴 시가 시다. 앞으로 이 시를 써서 너희들이 아른들에게 해야 합니다. 서판으로 만들어서 걸어 놓아라 하면서 시를 갖다 다 폼 잡고 쓰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시는 넉줄이거든요. 넉줄, 기성정결. 그 기성이 바로 두 줄을 연으로 본 겁니다. 왜? 대꾸가 되니까 짝매점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행시라 하는 것은 사행도 될 수 있고 팔행도 될 수 있습니다. 한시는 하여튼 두 행이 하나의 연이 된다고 옛날 사람들 봤습니다. 한 년은 쓰는데 다른 한 년은 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두 줄은 쓰는데 두 줄을 쓰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서 통곡을 하고 내려왔다 하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시가 뭐냐 하면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두 점전산 딱 짝이맺었죠. 장성, 긴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성을 말합니다.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지금도 북한이 아주 잘 보존하고 있어요. 다음에 남북 통일되면 우리나라 정말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됩니다. 평양성이 아주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성 아주 길게 둘러져 있는. 근데 서울 한양성은 지금 다 파괴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평양성은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긴성, 긴 평양성, 일면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면이지 않습니까? 한 면에 있으면 또 다른 한 면에 있죠. 한 면에 있으면 다른 한 면이 있으니까 이 양면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양명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의 양명선을 가진다고 했죠. 양명선을 가지지 못하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긴 평양성 한쪽 면을 바라보면 용용수요. 용자가 삼수변의 얼굴 용자인데요. 이 용자를 녹을 용자라고 하지만 보통 녹다, 용해하다 할 때 쓰는 용자인데, 그 말고는 더 많이 쓰이는 용법이 있습니다. 아주 줄줄 흐르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도도히 흐르다, 질펀하게 흐르다, 넘실넘실 흐르다, 이 뜻으로 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용수 하는 것은 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다. 이 물은 뭘까요?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긴 평양성 한쪽 면에는 대동강이 넘실넘실 흐르고요. 그 다음에 대야 동두 점전산. 서울하고 달라서 한강 너머에는 뭐 관악산도 있고 무슨 이렇게 산들이 많이 있지만, 평양성은 대동강 너머에 이렇게 큰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또 고구려 시대 이렇게 또 그 고려 때도 평양으로 천도해야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들판, 대야 큰 들판, 동두 동쪽, 두는 머리 두자 끄트머리, 동쪽 끄트머리에 점전산이라. 산들이 점점이 지켜져 있다. 솟아있는 산들이 점점이 지켜져 있는데 솟아져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긴 성 한쪽은 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너른 들판 동쪽 끄트머리에는 산들이 점점이 찍혀 있네. 점점이 산이로다. 긴 성 한쪽 면에는 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너른 들판 동쪽 끝에는 점점이 산이로다. 이렇게 시 두 줄을 딱 쓰고, 해가 저무니까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고 시상이 고갈되니까
해 전물역에 통곡하고 누각에서 내려왔다 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머지 기성정결, 삼명사행을 완성시켜서 그 당시에는 절창, 명시 중의 명시를 절창이라고 합니다. 명시로 전해져 내려왔다 하는데 이 책에는 아쉽게도 그 두 줄만 쓰고 통곡하면서 누각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두 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줄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완성을 했지만 미완성 두 줄. 이게 우리나라 한시로 두 줄시로 가장 유명합니다.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면과 다른 한 면, 평양성 안쪽과 평양성 바깥이라고 하는 한 면과 다른 한 면, 저 사물의 양면성을 가지고 양면성을 제시하면서 짝매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줄시가 완성되는 것이죠. 일본 근대시 중에서 두 줄시 한 예를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창백한 슬픔마저 섞여 짜여져 더욱 아름다워진 사랑의 빛깔. 이 시 쓴 사람은 요시노 아키코. 자, 시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네요. 20세기 초반에 일본 근대 시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인입니다. 여성 시인입니다. 제가 일본에 13년, 4년 전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제가 DVD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인상적입니다. 1901년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근대시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신체시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라고 하면 한시밖에 없을 때. 그리고 한글로 된 것은 시조 정도밖에 없을 때 요시노 아키코는 근대 시집을 냅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고 흐트러진 머리칼이라고 하는 1901년에 낸 시집이 일본 문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집입니다. 어떤 성격은 관능적인 연애 시집이라고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같으면 관능적인 연애 시집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이 여성 시인은 요시노 아키코는 한일 합방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시도 썼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고마운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시를 번역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도 알만한 분은 알 겁니다. 수필가로 유명하고 영문학자로 유명한 피천덕 선생이 번역한 시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두 줄 시는 내가 사랑하는 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외국어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죠.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현지인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아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했을 테고, 중국에 가서 상해에 가서 호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도 아주 능동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했으니까 영문학이 전공이니까 영시를 전공을 했으니까 영어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시, 일본어시, 중국어시 중에서 좋은 시들을 가려서 하나의 시집으로 묶어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시입니다. 거기에서 이 시를 인용했습니다. 두 줄로 된 시, 요시노 아키코의 두 줄 시를 인용했는데 깊은 뜻이 많이 담겨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지만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아니라 그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막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의 두 줄시, 즉 이행시를 또 제시합니다. 윤동주의 이행시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소개된 적이 없어요. 윤동주 뭐 시전집에는 나와 있죠. 또 윤동주의 안에 그 원고 상태로 된 시전집도 있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딱 이행시, 저 두 줄시가 딱 한 편이 있습니다. 동시로 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떡이 습은데도 자꾸 달다고 하오. 이게 전부입니다.
제목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1937년 3월 10일에 서여진 시라고 밑에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럼 윤동주 20살 때 쓴 동시다. 이때는 그 고향 마을의 강명학원에 재학 중일 때였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이 시, 몇 자입니까? 10넉자로 된 시네요. 외떡이 썩은데도 자꾸 달다고 하오. 조금 이거 풀이를 하면, 요즘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풀이를 하자면, 일본 떡 맛이 쓴데도 할아버지는 자꾸 달다고 해요. 이 뜻입니다. 별건 아닌데 이게 무슨 시인가? 시도 아닌데 이거 이 정도 같으면 막 그냥 산문 한 문장에 불과한데 어떻게 시가 되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냐 시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의 소재는 외떡입니다. 즉 일본 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떡이라고 하면 우리 떡보다 더 달겠죠. 일본 사람들 단맛을 아주 좋아하니까. 이 시에 많은 얘기거리가 산문으로 하면 하나의 문장에 불과한 이 시에는 많은 얘기거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떡이 과연 무엇일까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아이가, 손자가 먹을 때는 쓴맛이라고 했거든요. 단맛이 아니라. 또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맛이 없다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간에는. 그 할아버지, 그 떡을 주는 할아버지는 달다,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먹어보니까 달지 않고 쓰고 맛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는. 그러면 이 외떡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시가 1937년에 쓰였다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연도라고 해도 될 것 같으네요. 거의 같은 연도에 선 다른 작품에 반영된 외떡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의 작품 속에 반영된 외떡의 정체가 뭘까요? 김유정의 형. 김유정의 형, 이게 소설인지 산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외떡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름하고 검누런 바탕에 누비줄 몇 줄이 줄을 친 것. 이렇게 김유정은, 소설가 김유정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하다 그 말은 길쭉하다 그 말이거든요. 길쭉하고 검누른 바탕에 누비줄이 뭔지 압니까? 누빈 것처럼 오목하게 들어가서 고를 형성한 줄, 이것을 누비줄이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겠죠. 누비줄 몇 줄이 줄을 친 것 같이 누빈 것처럼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런 물건인데, 나는 그 놈을 퍽 좋아했다. 그 놈은 바로 외떡을 퍽 좋아했다. 기름하고 검누른 바탕에 누비줄 몇 줄 친 것 같은 그 외떡 놈을 아주 나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시기, 유진의 단편소설 창랑전기, 유명한 단편소설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달큰무레한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달콤한 물이 나오는 맛에, 이때 물은 연물입니다. 일전에 둘씩하는 외떡,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콤한 연물이 나오는 그런 외떡이 일전을 주면 가게에서 2개를 준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국어 사전에 외떡이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나와요. 밀가루, 쌀가루를 반죽해 얇게 널여서 구운 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 그 무렵에 서울에서는 외떡이라 하면 일본식 과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그때 북한대에 살았으니까 조금 변방입니다. 조금 변방이 아니고 많은 변방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이 중심권하고는 문화가 상당히 달랐겠죠. 그 윤동주가 생각하는 외떡은 이 김유정, 유진호 같은 소설가들이 표현한 외떡과는 다르다.
과자가 아니다. 정말 떡이긴 떡인데 무슨 떡에 가까우냐? 가난한 시절에 먹는 떡, 즉 죽젓떡이라고 있어요. 죽을 떡으로 만든 거, 죽젓떡. 또 이것을 6.25 때는 개떡이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거 개떡 같다, 개떡 같다. 개떡, 흉년의 떡, 난세의 떡. 참 맛없습니다. 지금 윤동주의 외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개떡을 주면서 달고 맛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먹어보니까 달지도 않고 쓰고 오히려 맛도 없다. 할아버지는 먹으라고 지금 달래면서 달고 맛있다고 달래면서 먹어봐라고 이렇게 어린 손자를 달래고 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러니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상황이 양명성을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순된 양명성의 구조, 이것을 우리는 아이러니의 구조라고 합니다. 아이러니란 말 들어보셨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겉말과 속말이 다른 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일단 말하기에 있어서 아이러니는 속말과 겉말이 다른 것. 언어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아이러니 구조라고 했는데 양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역설이니 아이러니니 이렇게 하는 수사가 발생을 합니다. 역설과 아이러니, 그 여러 가지 구별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양면성을 한꺼번에 말하는 경우는 역설이고 양면성 중에서 한 면만 드러내면 아이러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설이라고 할 때 양면성은 찬반 혹은 시비, 옳고 그름, 선악, 착하고 모짐, 또 미추,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함,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한 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면과 다른 한 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 김영량의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나. 마지막에 보면 찬란의 슬픔의 봄이 나오거든요. 찬란함과 슬픔, 이것이 양면성을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란한 슬픔 봄이 아주 모순적 표현이죠. 양면에 서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킵니다만 또 이 두 가지 동시에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역설이에요. 역설이고, 님의 충북에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이 간 것과 님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 이 두 양면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고,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나쁜 것으로 변질되는 것,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 이런 것이 한 면만 드러내면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양면성은 가지고 있지만 한 면만 드러내면 아이러니라고 한다. 달고 맛있는 떡인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까 쓰고 맛없는 떡이더라.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의 개념은 20세기 영미 신비평에서 아주 중시한 개념입니다. 신비평, 뉴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많은 그 신비평가들이 아이러니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문학성과 시성을 가지고 있다. 문학성이 뭐냐?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특성, 시성이란 시를 시답게 하는 특성. 그로 아이러니를 나는 거죠. 주목했는데, 특히 존 크로우 랜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비평가는 아이러니를 아주 중시합니다. 제가 앞서 역설은 양명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아이러니는 양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면만 드러낸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이론도 저는 존 크로우 랜섬의 이론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열탕에 들어가는데 나는 뜨거워서 죽겠는데 할아버지는 시원하다. 그 일반적으로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차이에서 온 아이러니,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시를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두 줄 시가 뭘까요?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가 그래도 가장 유명합니다. 시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모두 글자 수를 헤아려 보니 17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로는 윤동주의 할아버지보다 석자 더 많네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일본의 하이구입니다. 일본의 하이구는 17자인데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가 17자인 것과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이구는 두 줄시, 즉 이행시는 아닙니다. 하이구는 단행으로 배열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행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미론적으로 볼 때는 삼형시입니다. 5, 7, 5니까요. 5, 7, 5 음절수가. 근데 일본어는 음절수가 긴 언어니까 외형적으로는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함축하지 않으면 17자 속에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압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고도의 비유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양면성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와 역설의 구조로 담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너무 하이구 같은 경우에는 역설은 좀 힘들겠죠. 한 면은 감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 구조로 이용하지 않으면 표현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현종의 섬은 소외와 소통이란 양면성을 가진 구조다. 섬이라고 하면 홀로 있으면, 떠 있으면, 바다 위에 홀로 떠 있으면 외로운 섬이 됩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고도라고 합니다. 외로울 고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외로운 섬 같으면 독도죠. 독자도 홀로 독자니까. 원래는 독이란 말은 돌이란 말입니다. 돌섬이란 말이 독도인데 한자로 바꿔버리니까 홀로 독자, 그 외로운 섬이 되고 맙니다. 섬이 외롭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단절된 장소성을 가진 상징 공간이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 섬이 하나의 소통의 역할을 하는 이염새의 상징이 됩니다. 이염새 혹은 가교란 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임시로 만든 다리를 가교라고 하죠. 소통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상징의 언어로서의 섬도 존재합니다. 정현종의 시에서는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섬, 홀로 있는 섬, 소통이 단절된 섬이 아니라 소통을 역할을 하는 섬, 소통의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언어로서의 섬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이전에 이 양면적 구조는 전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은 후자의 섬, 그러니까 단절의 섬이 아니라 소통의 섬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전제는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과 소통, 소외와 연결의 양면성 혹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 공간으로서의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은 이때까지 제가 줄기차게 하는 말, 양면적 구조로서의 아이러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옛날 우리 집 마당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 집 마당. 그 아이들이 막 뛰놀기도 하죠. 근데 옛날 저 부잣집 시골에 마당 보면 디딤돌이 있습니다. 비 오면 그걸 밟고 가라고. 애들 뛰놀다가 디딤돌을 걸려가지고 엎어졌다.
디딤돌을 사용하다가 걸려서 넘어졌다. 이 경우가 아이러니인 겁니다.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정현종의 섬에서의 섬은 소통과 연결로 읽히지만 섬이란 게 불통과 단절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모순의 양면성을 가진 언어의 기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의 구조를 가진 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해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줄 시, 즉 이행시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까 정현종의 시라고 했는데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제가 또 낭독을 할 테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감상을 하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령과 같은 이 얼굴들, 촉촉이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두 줄시 치고는 굉장히 언어가 좀 말수가 좀 많죠.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20세기 초 현대 문명을 비판한 소위 모더니즘 시로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비유적 표현으로도 유명하고요. 첫 행과 둘째 행,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행은 원관념이고 둘째 행은 보조관념입니다. 이 시는 지금 서여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의 그 선진국들은 19세기 말부터 그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하철 처음 생길 때 우리는 가마 타고 허헉대면서 이렇게 가고 좀 더 가마보다 조금 진보한 어떤 형태의 그 운송수단이 인력거입니다. 인력거. 가마는 더 힘들겠죠. 인력거는 덜 좀 힘들겠죠. 그 당시에 처음에 지하철이 생겼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요즘 지하철 탈 때 엄청나게 밝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군데 이렇게 횃불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컴컴하고 조그만한 불빛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하자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다 이렇게 형체가 없고 어두운 그림자들만 보이거든요. 얼굴 보니까 마치 유령과 같아 귀신과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꽃잎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법 중에서는 언유법이 되겠죠. 건너편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의 얼굴들이 꽃잎과 같아. 꽃잎들과 같아. 어떤 꽃잎이냐? 매달린 꽃잎이다. 어디에? 나뭇가지에. 어떤 나뭇가지? 촉촉이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이라고 이렇게 언유법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20세기 현대 문명의 그 엄습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시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줄 시다. 또 이 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의 하이쿠 영향을 받아서 선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에즈라 파운더가 동양의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국의 시경이나 일본의 하이쿠, 또 그리고 무슨 인도 시들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줄 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시집 한 권을 냈습니다. 5번째 시집인데요. 중간에 동시까지 포함하면 6번째 시집입니다만 이번에 낸 시집의 제목은 최근에 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서머편의 서정시와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과연 표지를 한번 보시죠. 올해 제가 연구교수여서 수업을 하지 않아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두 줄시, 즉 이행시를 적지 않게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써본 두 줄시, 즉 이행시는 모두 한 25편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6편을 가려서 시집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코로나19, 코로나19인데 코로나를 소재로 한 시가 제가 이번 시집에 4편이 실려 있습니다만 그 중에 코로나19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퍼런 칼날로 베이는 물방울 한 점, 핏빛으로 지며 흩날리는 꽃잎 만점. 물방울 한 점과 꽃잎 만점이 하나의 양명성을 가지며, 이중성을 가지며 이렇게 병립되어 있습니다. 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죠. 물방울 한 점 때문에 꽃잎 만점이 생겼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양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아이러니 구조라고 하겠는데요. 물방울 한 점은 뭘까요? 튀기는 침 한 방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 침이 한 방울입니까? 그 중에 한 방울의 침, 이것을 물방울 한 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퍼런 칼로 베면 꽃잎 만점이 된다. 꽃잎 만점은 바로 코로나19의 왕성한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코로나19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파죽지세란 말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를 쪼개는 그런 힘, 파죽지세 같은 감염력을 표현한 것이 이 시다. 또 한편 볼까요? 역시 코로나를 소재로 한 두 줄시. 도덕경을 읽으며 프로야구나 보는 추석날, 무상지상이 사람 닮는 인적 끊긴 야구장. 저는 올해 추석날에 부산집에서 제사를 오전에 지내고 오후에는 TV를 시청했습니다. 사직 운동장에서, 사직 운동장이 아니고 사직 야구장이죠. 벌어진 프로야구 경기를 봤는데요. TV 속의 야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명절 때니까 인파로 가득 차서 엄청난 응원전이 벌어질 것인데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관객 격석에 거의 없는 몇 명 안에 치어리더 빼고는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정적인 공간 속에서 역동적인 야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아이러니컬하다. 역시 아이러니 구조죠. 양면성을 가진 것이죠. 평소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무상지상이란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을 인용한 말인데요. 복잡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죠. 동양 철학을 더 이상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끊고 다른 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